모두 안녕하신지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가장 뼈아팠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느낀 것은 사람 욕심이 전부 부질없다는 것이었죠. 사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자 문제로 처음으로 태어나 저와 남편 속을 썩이게 된 것입니다. 아들놈이 글쎄 저희 부부가 반대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과 연까지 끊게 되고 말았고요. 저희는 며느리가 저희 아들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는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 일로 일생을 후회하게 되는 큰 사건을 겪게 되었고 아들까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잃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의 남편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본인도 의사가 된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의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남편에게 늘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주 크게 금이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세상 부모 말 잘 듣고 착했던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갑자기 집에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감이 남편이며 저에게 마음이 차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저희 남편의 마음에요. 왜냐하면 며느리감이 대학도 졸업 못한 채 고졸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여자였거든요.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공부를 잘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데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장으로 바로 일을 해야 했던 형편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 남편 마음이 풀어질 리가 없었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남편은 성격이 워낙 대쪽 같은 데다 고집도 소고집이라 이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가 인사를 하러 오자마자 버럭 화를 내며 문전박대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최미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금 누구 보고 아버님이래?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지 주제를 알아야지. 고졸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비렁뱅이 주제. 감히 분수도 모르고 누굴 넘보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걸 내 며느리로 받아줄 것 같아? 니들 결혼하고 싶거든. 나 죽으면 그때 해라. 그 전까지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꽃뱀도 아니고 변변치 않은 것이 힘들게 키워놓은 순진한 내 자식을 꼬드겨? 네가 우리 아들 의사의 집안 배경 보고 일부러 접근한 거 모를 줄 알고? 그 음흉하고 시커먼 속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너희 같은 것들은 내가 한두 번 본지 아느냐고? 아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미연이한테 꽃뱀이라니 사람을 면전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미연이 사람 조건 같은 거 보고 접근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 자체만 보고 좋아해주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장엽이 넌 부족함 없이 자라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진 것 없이 못 빼어먹은 것들이 얼마나 지독한 줄 아냐? 저런 것들은 돈을 위해서는 사람 인생이 망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같은 것들이라고.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말 더는 안 되겠네요. 저 아빠랑 엄마가 저희 결혼 허락해 줄 때까지 당분간 병원에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희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을 반대하는 남편의 모습에 많이 실망한 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음을 굽힐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라도 남편을 잘 설득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며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사실 며느리가 그렇게 싫지 않았거든요. 학벌이랑 직업으로만 보면 저희 아들과 차이가 많이 나긴 했지만 사람이 그런 것만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서로 마음에 맞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생각과 다르게 며느리의 됨됨이도 괜찮아 보였고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결혼을 허락받는다며 다시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결혼을 허락해 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면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편이 대야의 찬물을 받아 끼얹어 버렸던 겁니다. 당장 내 집에서 저 불편한 거 데리고 꺼지지 못하겠어?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 결혼 허락할 것 같아? 상엽이 너도 지금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나중에는 나한테 저런 거랑 결혼하지 못하게 말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거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두고 봐라. 100번 1000번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도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 말라고. 아빠,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다. 알겠어요. 아빠가 지금 하신 말씀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시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다시금 집을 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에 대한 일이었어요. 형도 남편처럼 의사가 꿈이라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처럼 차이가 많은 여자를 만났었죠. 시부모님 반대가 크셨는데 아주버님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여자분을 선택하고 말았죠. 그래서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해서 살던 두 사람이었는데 아주버님이 암에 걸려 아프게 되자 형님 되시는 분이 아주버님을 버렸던 겁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선택하면서 잘 다니던 대학도 관두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니 배운 게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막노동이나 일용직뿐이었는데 결국 아파서 그마저도 못하게 되자 뒤돌아서 버렸던 거죠. 그리곤 아주버님보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 도망가 버렸고 아주버님은 망연자실하며 병마와 홀로 싸우다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고통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고요. 결국 아주버님과 결혼했던 그 형님이란 사람은 아주버님이 의대생에 집이 잘 사니 그걸 보고 결혼했다가 대학도 못 다니고 변변치 않은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병에 걸리니 헌시장 버리듯 버려버렸던 겁니다. 결국 형님이었던 사람은 아주버니의 배경과 집안의 돈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기가 막혔던 일은 시아버지께서 죽고 나서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께서 죽고 나니 아주버님을 버리고 돈 많은 남자에게 가서 살던 형님이 아주버니의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형님이 괘씸해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이 낳은 자식은 아주버니 자식이 맞았고 결국 법적 싸움 끝에 어느 정도 재산을 줘야 했습니다. 아주버니까지 버린 형님은 결국 고통스럽게 아주버님을 죽게 만들었으면서 본인이 원하던 시아버지 재산까지 자식을 앞세워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저희 남편의 가슴에는 그 일이 큰 상처로 남아 있었고 아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니 며느리 또한 저희 형님과 같을 거란 생각에 형님을 위해서 결혼을 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 일에 대해
그동안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었고 굳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며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었던 것이죠. 설마 저희 아들도 아주버니처럼 차이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모르고요. 하지만 결국 아들은 저희가 반대하면 부모 얼굴을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난리가 났고 저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을 반대하면 저희 부부를 안 보겠다고 이야기가 나오자 정말로 저희 아주버님 같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부모로서 가슴이 철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며느리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몰래 며느리만 따로 보자고 했어요. 너희 두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맞는 거니? 예, 어머니. 저 정말 상엽 씨 많이 사랑하고 있고 무슨 일 있어도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상엽 씨랑 많이 차이 나고 해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죄송스러운 것도 맞는데 그래도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누구보다 상엽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거든요. 그래, 좋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알아두어라. 우리 집 양반이랑 내 재산 아마 우리 아들한테는 땡전 한 푼 안 갈 거다. 우리 죽기 전에 좋은 곳에 기부해서 1원 한 푼도 안 남길 생각이거든. 네, 어머니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도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 저한테 굳이 어머님이랑 아버님 재산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너 정말로 우리가 아들한테 재산 1원 한 푼 안 남겨도 상관없다는 거니?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면 마음 바꾸려고?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로 그게 마음에 걸리시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재산 전부 기부하셔도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마. 들어보니 너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네가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너랑 너희 가족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내가 큰 가게 하나 차려주마. 현금으로 달라면 내가 현금으로 줄 수도 있어. 지금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대답해야 할 거야. 영원히 다음 기회는 없을 테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힘든 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 도움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상엽 씨만 있으면 돼요. 저는 상엽 씨가 가난한 집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리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관없이 사랑했을 거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부 저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저에겐 상엽 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 말을 못 믿겠구나. 네가 정말 우리 집이 가난하고 상엽이가 의사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 정말 상엽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죽을 병 걸려도 곁에 있어줄 자신이 있니? 절대 버리지 않고 같이 있을 자신이 있냐고. 이대로라면 정말로 상엽이 우리 남편한테 버림받고 가진 것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물론 우리 아들이 의사 일은 계속할 수 있겠지만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상관없어요. 물론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꼭 상엽 씨 재산이나 그 사람 조건 보고 이러는 거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 진심으로 상엽 씨 사랑해요. 그래서 못 헤어지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가슴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상엽 씨 한 사람만 보고 살겠습니다. 정말로 약속드려요.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볼 때도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식 일이니 안심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도 좋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쯤을 며느리 말을 믿고 남편을 다시 한번 설득해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남편을 설득해보겠다고 막 이야기를 꺼내려던 찰나에 며느리랑 만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제가 며느리와 만나고 있던 카페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곤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연이 만나서 또 어떤 아픈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냐고요?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저랑 미연이 헤어질 수 없다는 거 정말 모르겠어요? 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로서 자식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나도 미연이 진심을 알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던 것 뿐이다. 엄마, 거짓말 따위 필요 없어요. 지금 막 아빠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니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보라고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빠가 엄마가 지금 우리 두 사람 헤어지게 하려고 미연이 만나고 있다면서 저보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다고요. 이미 아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엄마 왜 거짓말하세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로 미연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던 거다. 그리고 너한테 아직 못한 말이 있는데 네 아빠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 말 좀 듣고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해는 무슨 이해요? 엄마는 그래도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이젠 엄마도 아빠도 믿을 수 없고 두 분 허락도 필요 없어요. 제가 두 분 안 보고 살면 되니까요. 앞으로는 저 그냥 없는 자식이라고 치고 사세요. 이만 가볼게요. 저는 그때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애썼습니다. 전부 오해라고. 며느리가 아들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며 내가 내 아빠를 설득해보려고 한다고요. 하지만 이미 제 행동을 오해한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그날 이후 정말로 영영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쯤인가 아들놈의 친구를 통해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에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서 같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말에 남편은 충격으로 뒤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서로 마음이 돌아서 안 보고 살고 있지만 제가 남편이라도 잘 설득해 마음을 돌린다면 다시 두 사람이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아들도 자기랑 며느리 사이 허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제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다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더는 아들에게 전화해 설득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물론 저도 아들이 제 마음을 오해하고 그렇게 나온 게 섭섭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아들이 이미 결혼해서 혼인신고까지 하며 선택한 인생이니 그만 용서하고 존중해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몇 개월 후 저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 아직 아들이 대학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으니 그곳에서 일하는 남편과 친한 의사가 그 소식을 듣고 전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남편도 마음이 바뀐 것인지 저에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집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에 이야기했죠. 두 사람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집으로 좀 오라고 그래. 당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제 두 사람 받아줄 마음이 생긴 거야? 여보, 잘 생각했어. 아이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그러면 내가 상여배한테 연락해서 얼른 오라고 할게.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가 마음을 돌린 것 같으니 며느리를 데리고 시간 내서 집으로 오라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왜 남편이 아들과 며느리를 그토록 반대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먹을 음식도 처음으로 정성 들여 차리게 되었고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남편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저 아이 뱃속에 있는 애. 내 손주로 인정 절대 못하니까 당장 지우거라. 아이 가졌다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나 본데 누가 허락할 줄 알고? 이 되먹지 못한 것이 우리 아들 꼬셔서 도둑 결혼에 아이까지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우리한테 재산 뜯어내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 어림도 없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두 사람 절대 허락 못하니까 당장 아이 지우고 헤어지거라. 당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애를 지우라니? 어떻게 우리 손주를 지우라고 해? 당신 애들 사이 이제 허락해준다고 부른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애 지우고 이혼하라고 부른 거였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아빠, 지금 임신한 사람 앞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래도 집사람이 이젠 아이 가졌고 우리 사이 허락해주는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저도 내 마누라, 내 자식 인정 못하는 부모 필요 없으니까 아빠야말로 저희도 우리 아기도 볼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어디 가볼 테면 가봐라.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니들 기어코 헤어지게 만들 테니까 두 사람 사이 절대 인정 못해. 아들은 울고 있는 며느리 손을 붙잡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저는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 아들을 보내면 정말로 영영 그 얼굴을 볼 수 없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떠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맨발로 쫓아가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들아, 애미야, 제발 가지 마라. 너희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네 아빠한테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 물론 네 아빠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좀 해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보내. 내가 모를 줄 알고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로 나랑 네 아빠 얼굴 안 볼 생각이잖니. 제발 그러지 말고 이 엄마 말 좀 들어줘. 듣긴 뭘 들어요.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가 무슨 생각으로 부르는지 알고 무작정 우리 보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엄마가 전화로 분명히 아빠가 우리 두 사람 허락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집으로 오라며? 그런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내 새끼를 지우란 말을 해? 아무리 부모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 이제는 정말로 엄마도 아빠도 보지 않고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없는 자식인 셈 치시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들아, 가지 마라. 가지 마. 저는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이었어요. 아들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저와 남편이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장례까지 치르고 저희 아들을 며느리가 수목장에서 묻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아들을 수목장한 무덤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있는 저와 남편을 바라보던 며느리가 저희와 헤어질 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두 분께 폐 끼치지 않게 제가 혼자 알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과 제 아이를 빌미로 두 분에게 손 벌리거나 할 거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 꼭 훌륭하게 잘 키울 거니까. 나중에 아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저희가 살고 있는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도 두 분 볼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편 사망 신고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할 생각이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거라도 제 뜻대로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저희에게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제야 남편도 저도 깨달았던 것이죠.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진심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제야 남편도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설령 며느리가 저희 아들의 직업이나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어도 아들이 힘들 때 저희가 곁에서 잘 이끌어주고 보호해준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미 너무 많은 걱정에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반대하다가 자식을 먼저 앞세워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교통사고로 아들이 떠난 것이긴 했지만 모든 게 저희 탓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며칠을 울고 있는 남편을 향해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더 늦기 전에 미연이한테 찾아가자. 우리 아들이 남긴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소? 우리 미연이한테 용서를 빌고 무릎이라도 꿇자고. 며느리가 우리를 받아줄까? 상엽이 저렇게 된 게 누구 탓이겠는가? 우리 두 사람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를 일인데 며느리가 우리를 용서해 주겠냐고? 그래도 어떡해. 그래도 용서할 때까지 계속 가서 빌어야지. 새끼도 잃었는데 이제는 며느리랑 손주까지 영영 잃을 작정이야? 더 후회하기 전에 어서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고. 그러게 내가 진작 두 사람 허락하자고 했을 때 왜 그랬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반대했냐고. 그러게 말이야. 그냥 둘이 잘 사는 거 지켜보다가 정말로 우리 아들이 못 살거나 잘못될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도와주면 되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남편과 저는 더 늦기 전에 며느리라도 찾아가 용서를 빌고 며느리와 뱃속에 있는 손주를 뒤늦게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집에 찾아갔을 때는 예상치 못한 일과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이미 방을 빼고 종족을 감췄던 겁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저희가 찾아오면 며느리가 전해주라고 했다는 편지가 있어서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남편과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저를 찾아오셨다는 건데 앞으로 저를 영원히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 죽었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두 분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이해해보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왜 그토록 저를 미워하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전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만약 저를 찾아오신다면 남편 따라 확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두 분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하는 말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니 절대로 절 찾지 말아주세요. 두 분이 저와 남편에게 그리고 저희 뱃속 아이한테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의 편지에 저와 남편은 며느리를 찾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들도 떠난 마당에 며느리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그제야 남편도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허락해 줄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들 죽은 게 꼭 저희 탓 같았으니 무슨 염치로 며느리를 더 찾나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저 남편과 저는 며느리가 부디 아이와 함께 잘 살길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9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남편이 지병으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입장에서 남편까지 보내게 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허무한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내 인생이
남편과 자식을 먼저 보낸 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다시 한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니 며느리와 손주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지만 직접 찾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지만 현재 며느리가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제가 찾아가면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떠나고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희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던 겁니다. 맛집으로 유명하다는 식당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저희 며느리가 그곳 사장으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아들 친구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준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에서 찍은 결혼사진이 있었거든요. 아들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보여주는 것조차 싫어해서 꺼내지 못했던 거였는데 저희 아들이 떠나고 나서 인화해서 집에 크게 걸어놨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걸려있던 저희 아들 결혼식 사진을 보고 친구가 며느리를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며느리가 하는 식당이 어디인지 저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나 제가 며느리랑 손주가 보고 싶은 욕심에 며느리가 하는 식당을 찾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소식을 모를 때라면 몰라도 어디 있는지 알게 되니 자꾸만 얼굴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에게 며느리가 아는 식당이 어디인지 묻게 되었어요. 가서 아는 척은 못하더라도 멀리서 몰래 잘 사는지 확인하고 오고 싶었던 겁니다. 게다가 만약 손주 얼굴까지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모자랑 마스크까지 쓰고 며느리가 한다는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가게를 지켜보는데 정말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던 겁니다. 순간 울컥하는 게 정말로 저희 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며느리의 얼굴이 꼭 제 아들 얼굴을 보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가게로 들어갔는데 카운터 앞에 저희 손자 사진이 떡하니 크게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죠. 손자 모습이 어릴 적 저희 아들 모습이랑 아주 판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며느리한테 들킬세라 아무 곳에나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며느리에게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음식을 주문한 후 종업원이 가져다준 음식을 먹지 않고 몰래 며느리만 쳐다보자 며느리가 그걸 눈치채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인지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손님 왜 음식을 안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저희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어서 계속 쳐다봤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이랑 많이 닮아서 그랬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안 들킬 거라는 생각과 달리 며느리는 마스크를 쓴 제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곤 저를 알아보자마자 제 마스크를 벗겨 제 얼굴을 확인하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긴 무슨 일이에요? 예전에 저한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여기는 도대체 왜 찾아온 거냐고요. 이번에는 얼마나 괴롭히려고 저를 찾아오신 거냐고요. 이제는 하다 저희 가게 망치러 찾아오신 거예요? 미연아,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단지 너랑 우리 손자가 잘 사는지 궁금해서 그것만 확인하고 가려고 했던 거야. 확인은 무슨 확인이요? 저희 아들 지우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다행이라면 점심시간이 끝난 지가 오래되어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간 주방에서 나오는 남자의 모습에 저는 놀라 그만 숨쉬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여보,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주방에서 나왔던 남자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저희 아들이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며느리를 볼 때 그랬던 것처럼 저희 아들이란 사실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에 비명 같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상엽이 너 살아있었던 거야? 네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 엄마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저는 10년 전 그때 죽은 셈 치시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순간 진짜 저희 아들이 맞는다는 생각에 저는 머리가 아찔하니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곤 저도 모르는 사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네. 너 그런데 왜 도대체 죽었다고 그랬던 거니? 가만히 보니 우리한테는 죽은 척하고 미연이랑 계속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죽었다고 한 거냐고. 네가 진짜 죽은 줄 알고 나랑 네 아빠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 줄 아니? 엄마, 지금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저랑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으신 거냐고요? 엄마랑 아빠가 반대해서 내 가족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고 해야 아빠도 그만 포기할 테고 우리 집사람이랑 뱃속의 아이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란 직업도 포기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척 그렇게 연기하고 숨어서 살았다고요. 왜요? 엄마랑 아빠는 제 새끼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저는 죽은 척하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 가게에서 당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아들은 제 팔을 붙잡고 저를 가게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사부인이 저희 아들을 말리며 나섰던 겁니다. 김서방도 그렇고 미연이 너도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들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니? 아유, 사부인 괜찮으세요? 장모님 안 돼요. 엄마가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엄마가 집사람한테 저랑 헤어지면 돈 주겠다면서 괴롭혔다고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뱃속에 있던 저희 애까지 지우라고 했다고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 김서방이랑 미연이가 나한테 수도 없이 한 이야기 아니야. 물론 나도 내 딸 반대하면서 괴롭혔던 자네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그래도 왜 그랬는지 그 이유라도 제대로 들어봐야 할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김서방이랑 미연이 처음 식당 차릴 때 내가 도와줬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가? 사실 그 돈 여기 있는 사부인이랑 바깥 사돈이 주신 거였어. 예? 장모님, 저희 가게 차릴 때 돈을 저희 엄마랑 아빠가 주신 거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엄마가 우리 몰래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식당 차리려고 준 거였잖아. 우리 돈 줄 때도 엄마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사실은 그게 아니다. 사부인이랑 바깥 사돈이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김서방이 죽은 척하고 미연이 너 애 데리고 참석했을 때 사돈께서 나를 찾아왔었다. 그리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더구나.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본인들 욕심에 자식도 먼저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랑 손주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사부인이랑 바깥사돈께서 김서방 죽었는지 알고 미연이 너 혼자 애 키우기 힘들 거라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돈 주고 간 거였다.
두 분이 돈 주고 간 거라고 하면 미연이 네가 절대로 그 돈을 받지 않을 거라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면서 나한테 부탁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었다. 혹시 미연이 네가 혼자 애 키우다가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연락 달라면서 연락처까지 주시고 가셨어. 물론 내가 그 돈 받고 사돈 내에 다시는 연락을 안 했었지만 너희 지금 이렇게 식당 차려서 자리 잡고 잘 된 것도 전부 사돈 내가 도와줘서 그런 거라고. 내가 그동안 사실을 밝히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도 너희들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안 받을 것 같아서도 있었지만 사돈네가 그때 왔다 가시면서 부탁한 게 있어서였다. 그래서 나도 더는 사돈네 원망하지 않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그만하거라. 니들도 지금까지 사부인이랑 바깥사돈 속이고 살았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니? 사부인은 그러면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사부인 잘 오셨습니다. 자식 장사하는 가게 보러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바깥사돈은 왜 같이 안 오시고요? 그게 사실은 남편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 아빠가 떠나기 전에 너희들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어. 그때 그냥 너희 두 사람 허락해 줄 걸. 먼저 세상 떠난 아주버님 일만 아니었어도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이 평생 당신 가슴에 맺혀서 자식한테까지 상처 주고 보낸 것 같다면서 정말 많이 후회하셨다. 그래서 살아생전 미연이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 미안했다고, 그게 당신 진심은 아니었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구나. 큰아빠 일이라뇨? 큰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저희 결혼 반대했던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저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하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저희 아들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집 여자를 만나 사랑해서 도망까지 가서 같이 살았는데, 여자는 아주버니의 배경과 집안의 돈을 보고 처음부터 접근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아주버님이 병들고 아프자 버리고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주버님 자식을 낳았다면서 찾아와서 여자가 재산을 뜯어갔다는 이야기도 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 아주버님처럼 될까봐 걱정해서였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며느리를 보자고 불러냈던 일이 아들과 며느리를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설득하기 전에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사랑하는 게 진심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이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 일은 아주버님 일이고 너희 일은 너희 일이었는데 나도 네 아빠도 너희들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특히 미연이 너에게는 내 새끼 챙기느라 큰 상처를 주었어. 정말 많이 미안하다. 그래서 네 시아버지는 매일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두 사람 결혼을 허락만 했어도 상엽이 너도 죽지 않고 며느리가 손주 낳는 것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한이라고 말이야.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보고 며느리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확인했으니까 난 그걸로 되었다. 비록 사진이지만 손자 얼굴도 보았고 앞으로도 너희 세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마. 죽을 때까지 다시는 너희들 찾아오진 않을게. 더는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을 테니 난 이만 가마. 저는 사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 가게를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잘 사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죠. 더는 욕심을 부려서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는데 입술을 꽉 깨물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들놈이 가게를 나가려는 저를 뒤에서 꼭 부둥켜 안으며 못 가게 막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울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죄송해요. 그때 분명히 엄마가 저한테 오해를 풀어주려고 무언가 말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엄마랑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두 분 마음이 어땠는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빠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집사람이랑 조금 더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엄마랑 아빠는 저희 집사람이랑 아이 걱정에 장모님까지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제가 그걸 몰랐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빠 얼굴도 못 보고 보내드려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잘해드릴 테니까 자주 얼굴도 보고 서로 연락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아요. 그러자 곁에 있던 며느리도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때는 저희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저희야말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오해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됐어. 엄마랑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저는 뒤를 돌아 아들과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계속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손자 녀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예쁘고 눈이 초롱초롱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들 내외를 데리고 남편의 산소에도 다녀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 산소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은 남편의 산소 앞에서 남편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정말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라면 자기 산소를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녀석을 보며 하늘에서 아주 반가워하며 분명히 행복해하고 있을 거란 사실이요. 부모 자식 간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오랜 시간 서로 오해하고 미워했어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많던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는, 그래서 오롯이 애정과 애틋함만을 남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현재 저는 사부인과 손주 녀석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정신이 없긴 하지만 말이에요.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 눈앞에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모습을 보며 제가 가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있으니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 아들과 며느리랑 상의한 적이 있는데 하는 말이 저보고 쓰고 싶은데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이미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큰 유산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고 바라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일부 남편 이름으로 보육원에 기부를 했는데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저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아들을 다시 찾으며 또 한 번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